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앞서서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안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역할이죠. 어떤 업무를 하느냐,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라 하면 비정시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력이 아닌 눈을 정시화시키기 위해서 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등의 어떤 시력 보정 연구를 이용해서 교정해서 잘 볼 수 있게끔 정시화해 주는 것이 저희의 주요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시 교정을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멀리 보는 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하는 검사라고 하면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볼 때 발생되는 문제점, 조절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근용 안경 처방 검사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에 의해서 눈의 피로감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보통 이제 양아시와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정 피로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원인을 찾고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기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뭐 시기능 훈련도 이제 실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검사들도 저희가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에서 이제 착용하려고 하는 이 피검자에게 알맞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권해줄 수 있고 조제 판매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업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아닌 거. 자, 보시게 되면은 비정시 교정을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 중요한 업무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조절력 보정을 위한 근용 안경 처방 검사도 저희의 주요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실제 이 안경을 처방대로 제대로 이제 조제 가공해 줘야 되겠죠. 조제 가공하고 실제 쓰는 사람 얼굴에 잘 맞게끔 조정도 잘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업무 영역이 맞고요. 그리고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에 대한 정보들도 잘 알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적합한 것을 권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의 업무 영역인데요. 마지막 5번. 안질환 여부 확인 및 간단한 처치는 아니죠. 저희가 뭐 안과학, 뭐 안질환 이런 눈과 관련한 이런 질환 부분도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처치를 하진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눈의 구조도 좀 살펴보고 그 구조들마다의 중요한 그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구이지만 사실 안구 말고도 안구를 이제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제 안구의 어떤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안구 부속기도 있었었고 실제 결상된 정보를 갖다 뇌까지 전달해주는 어떤 시각 경로도 있었었고요. 크게 이제 안구 부속기, 안구, 시각 경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안구 부분을 갖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안구는 크게 세 개의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막은 외막, 중막, 내막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서 외막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중간막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내막에는 어떤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구의 어떤 안쪽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도 보면 방수, 수정체, 유리체 이런 것들이 안구를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안구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안구도 태어날 때는 이제 우리 몸도 작지만 안구도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태어날 때 평균적으로 한 안축장이 한 17.5mm 작은 안구의 형태로 태어나는데 성장과 더불어서 안구도 점점 커져서 정상적인 이제 성인으로 이제 성장이 됐었을 때 정상적인 안구의 크기라고 하면은 보통 한 24mm 정도까지 이제 안축장이 길어지고 무게도 한 6에서 7g 정도 되고 정상적인 굴절력 값이라고 하면 한 58.64 디옵터를 가지면 정상 굴절력 값으로 정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굴절력 값이 이제 58.64 디옵터 해서 뭐 약 59 디옵터, 책에 따라서 60 디옵터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다 옳은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답안 같은 경우에 우리 눈에 있어서 이제 우리 눈을 카메라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빛이 들어왔었을 때 굴절을 해서 망막에 결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굴절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렌즈 부분이죠. 그 렌즈 기능을 하는 게 우리 눈에서 각막과 수정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된다. 이거 역시도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가나다라, 다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뭐 아주 자세하게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각 부분들을 조금 그 구성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부분마다의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각막과 곡막, 외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각막, 그리고 이제 맨 바깥쪽에 있으면서 한 앞쪽 부분에 한 5분의 1 혹은 6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각막이 있고 그 뒤쪽으로 뭐 5분의 4 혹은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곡막이 있었었죠. 그죠? 자, 각막 같은 경우에는 렌즈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렌즈? 비조절성 렌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굴절력 값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각막이랑 수정체가 있었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각막은 정해진 굴절력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조절성 렌즈. 반면에 수정체는 굴절력 값이 좀 유동적으로 변했죠. 이걸 갖다가 조절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는 똑같이 렌즈 기능을 하지만 조절성 렌즈 이렇게 이제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그 의미를 달리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막은 렌즈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각막 뒷부분에 있는 곡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인 막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곡막은 뭐 이게 굉장히 이제 구성 자체가 좀 치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뭐 색도 이제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곡막의 역할은 가장 외측에 있으면서 안구 형태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곡막이 하고 있고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곡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안근들 이것들이 이제 수축 이완을 하면서 눈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외측막으로 안구 형태 유지 그리고 안근의 부착 부위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홍채, 선모채, 맥락막이 있었어요. 자, 홍채라고 하면은 여기 요 부분이죠. 앞쪽에 약간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보통 묘사를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에요. 이 홍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동공 주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 홍채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공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들기도 하면서 실제 들어오는 광량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홍채입니다. 그래서 홍채는 조리개 역할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채 뒤쪽으로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모양체 선모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는 모양체 선모체 소대죠.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이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랑 딱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수정체가 하는 기능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양체 같은 경우에, 모양체 선모체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의 조절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기능으로 수정체 조절 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섬모체에 있는 그 무색소 상피 부분에서 방수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계속적으로 일정량만 계속 생성이 되고 빠져나가고 하면서 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섬모체 모양체의 중요 기능이라고 하면 조절 작용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방수 생산을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섬모체 모양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맥락막이죠. 그죠?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암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암실 역할을 해줌으로써 실제 결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막, 포도막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 망막은 필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결상에 이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망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막, 중간막, 내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물 있죠. 안구를 채우고 있는 내용물 보게 되면 수정체가 있고요. 수정체 역시 렌즈 역할을 하는데 굴절력 값을 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절성 렌즈다라는 거. 그리고 주 이제 기능이 조절성 렌즈 조절 기능 이것과 관련을 하지만 수정체가 하는 또 중요한 기능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실제 자외선이 유해 강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서 이 수정체가 자외선을 흡수를 하고 망막에 도달하지 않게끔 이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수정체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내부의 물질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혼탁이 생기고 이게 바로 백내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의 주요 기능은 조절 기능, 자외선 흡수 기능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이제 겔 형태가 바로 유리체 초자체가 되겠죠. 안구 형태 유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인데요. 이 방수는 이제 각막과 홍채 사이에 전방에도 존재를 하고 홍채랑 수정체 사이 이제 후방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모양체에 있는 무색소 상태에서 얘가 생성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지 일정 안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는 안압 유지랑도 관련을 하고 이 방수의 성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영양 성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조직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방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부분의 이제 중요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이제 조직이 망막이에요. 망막이 이제 결상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결상이 되기 위해서 실제 상을 갖다가 인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망막의 특수 부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막은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실제 어떤 상을 갖다가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망막에 있는 시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물을 인지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망막에서 실제 어떤 사물을 봤었을 때, 우리가 주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시한 사물이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상이에요. 그건 어디에 결상이 되느냐? 중심화에 결상이 됩니다. 그죠? 중심화에는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추체세포, 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추체세포가 굉장히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이 중심화에서 결상되는 상의 정보가 가장 선명하게 인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심화가 있고, 실제 이 중심화는 황반부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실제 황반부 안에서도 추체세포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화에 밀집돼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시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반부 있고 황반부 중앙에 중심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려 보기도 했지만 요 부분이 실제 망막에 결상된 상해 정보를 인제 대뇌 CPG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그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시신경이 지나가는 인제 이 부분이죠. 근데 이 시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는 시세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결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시신경 유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막에는 황반, 황반 중앙에 중심화가 있고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시신경 유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망막의 특수 부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실제 망막이 딱 시작되는 부위는 이제 안구 후방 한 3분의 2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었죠. 그죠? 이 부분 딱 시작되는 이 부분이 이제 거상현이라고 불렸어요. 톱니둘레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톱니둘레라고도 부른다 했는데 그래서 망막의 특수 부위라고 하면은 요 거상현까지 포함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구 내용물에는 방수, 유리체, 초자체 유리체, 수정체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정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중요한 기능, 수정체 중요 기능 중에 조절 기능이 있었는데 이 조절 기능, 조절이 일어날 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멀리 볼 때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조금 납작한 상태로 있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력 값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뚱뚱한 상태로 변화를 하게 되죠. 이걸 바로 조절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체 옆에 붙어 있는 모양체 소대, 모양체 근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양체 근은 수축을 하고 모양체 소대는 지금 이렇게 이제 느슨하게 이완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수정체가 뚱뚱하게 굴절력 값을 크게 높이면서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눈의 굴절 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굴절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정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정시를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보고 이것과 비교해서 비정시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다, 비정시다 하는 것은 일단 멀리 봤었을 때 이 사람의 시력이 정상 시력을 갖는가, 즉, 정상 시력이라고 하면은 시력이 1.0인 거잖아요. 그게 1.0이 되는가, 아니면 되지 않은가. 이제 요것의 차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멀리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시다, 비정시다를 정의를 할 때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멀리 보는 것, 즉, 정적 굴절 상태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 조절하지 않는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 비정시를 구분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정적 굴절 상태 혹은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나오고 이때 망막에 결상되는 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의 눈이 정시다 아니면 비정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정적 굴절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의 멀리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평행 강선속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 눈에 있어서 안광학계, 렌즈계에 해당되는 각막과 수정체에서 굴절을 한 후에 망막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맺는 눈을 정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맺어지게 되면 선명하겠지만 앞쪽이나 혹은 뒤쪽에 맺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망막에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에는 흐림상이 발생이 될 거고 좋은 시력을 갖지 못하는 비정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정적 굴절 상태에서 안광학계에서 굴절한 후에 망막에 이렇게 초점을 맺는 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이 렌즈계를 통과한 후에 맺게 되는 상점이기 때문에 상측 초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측 초점의 위치가 망막에 딱 일치하는 눈을 정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정시의 원점은 눈앞 무한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원점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자, 원점은요, 결과적으로는 물체의 위치인데, 이 물체의 위치가 역시나 정적 굴절 상태, 이 사람이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즉, 망막에 초점을 맺을 수 있는 물체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사람의 정시, 비정시 어떤 굴절 정도에 따라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다르죠.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정시는 멀리도 잘 보이니까 이 사람은 원점이 무한원방대인 거예요. 근데 근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물체가 있는 경우에 망막에 초점이 맺어진 거고,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눈앞 어딘가, 눈앞 유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시는 원점이 눈앞 유한거리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정시는 원점이 눈앞 무한대다. 멀리 잘 볼 수 있으니까 멀리 있는 물체가 망막에 결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더불어서 정적 굴절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예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정시를 설명한 것은 했는데, 정시를 설명할 때 이런 동적 꼴조 상태 이런 전제 조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요건 정적이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 그리고 5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정적 꼴조 상태에서 눈의 상측 초점, 렌즈를 통과해서 맺어진 상측 초점이 망막에 딱 일치된다. 딱 요게 정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여기 4번은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아니고. 그리고 정시의 원점은 눈앞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정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근시, 원시, 난시가 있죠. 그죠? 이 비정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안축장 길이가 정상보다 뭐 길거나 짧은 경우, 그리고 굴절력 값이 정상적인 굴절력 58.64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적은 경우, 이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 비정시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안축장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축장의 길이가 23mm인데 이거보다 안축장이 길거나, 혹은 굴절력 값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58.64디오프트인데 이거보다 큰 경우에 근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원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안축장이 23mm보다 짧거나 굴절력 값이 58.64디오프트보다 굴절력 값이 적거나 한 경우에 원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발생되는 원인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망막에 결상되는 상의 위치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근시라고 했었을 때는 역시 전제 조건은 동일하죠. 정적 굴절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 평행강선속이 들어왔고요. 이때 우리 눈에서의 각막과 수정체, 안강악에서 굴절을 했는데, 굴절하고 나서 근시 같은 경우에 굴절력 값이 크거나 혹은 안축장이 길거나 하다 보니까 만약에 크다라는 그런 이제 굴절력 값을 봤었을 때 많이 꺾이는 거죠. 그죠? 많이 꺾여가지고 이 사람의 망막보다 앞쪽의 상이 결삭이 되고 망막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발생되는 눈을 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체 초점 위치가 망막 위에 있지 않고 망막 앞에 있는 눈이 이제 근시인 거죠. 자, 그리고 원점, 근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선명하게 보이죠?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 물체 거리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보이죠. 그 정도가 사실은 근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시양 같은 경우에는 정적 굴절 상태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물체의 위치가 눈앞 어딘가죠. 그래서 눈앞 유한거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근시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 망막 앞에 맺어진 상점 위치를 뒤로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굴절력 값이 컸다라고 하면은 필요 없는 굴절력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해서 망막상을 뒤로 밀어가지고 교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굴절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근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반대로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은 동일하게 정적 굴절 상태인데, 굴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굴절을 했는데, 굴절력 값이 좀 적거나 아니면 안축장이 좀 짧아가지고, 망막보다 뒤에 이렇게 결상되는 경우,
눈을 이제 원시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흐림상이 발생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특이하게 원시 같은 경우에는 망막 뒤에 이렇게 상이 맺어지더라 하더라도 뭐 조절이 개입이 되는 경우엔 시력이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시도가 조금 비교적 경도인 수의성 원시라든지 뭐 상대 원시 정도도 시력은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굴절한 후에 어디에 상점이 맺어졌냐? 망막 뒤에, 그죠? 망막 뒤에 상점이 맺어졌다. 그래서 상점 초점 위치가 망막에 있지 않고 망막 뒤에 있는 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점 위치는 사실 원점이라는 게 물체의 위치인데 물체가 뭐 눈 뒤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은 근시랑 조금 반대 개념으로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시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느냐? 실제 선명하게 상을 보기 위해서는 망막에 이렇게 결상이 돼야지 선명하게 보일 텐데, 굴절력이 부족해서 혹은 안축창이 짧아서 망막 뒤에 결상이 됐으니까 얘를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굴절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볼록 렌즈 부족한 만큼 더 더해줘서 정시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근시와 원시는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근시, 원시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런 이제 근시, 원시 같은 비정시를 정시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굴절력 값의 교정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이 비정시하는 원점 위치랑 관련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원점 거리를 알면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를 알 수가 있고, 이 원점 굴절도 이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이다. 즉 정시로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점 거리가 무한대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사실 정시죠. 그러면 원점 거리가 무한대라 하면은 이 원점 굴절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원점 거리분의 1로서 원점 굴절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점 굴절도는 사실 뭐 정확하게 하면 눈앞 무한대분의 1이니까 0디옵터 되는 거죠. 즉,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는 0디옵터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도 0디옵터다. 즉, 정시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정 굴절력 값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가 하나 더 밑에 있으니까 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람의 원점 거리는 눈앞이래요. 눈앞은 마이너스고요. 이 사람 원점 굴절도 구할 때는 디옵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 50cm는 0.5m니까 원점 거리가 눈앞 0.5m 이렇게 해서 원점 굴절도로 계산을 해보면 원점 굴절도 값은 마이너스 2디옵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디옵터로 정시가 되는 눈이다 라고 하면 일단 근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터가 필요한 근시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정시를 뭐 대략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의 굴절력 값이 한 61디옵터 정도 됐겠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굴절력 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근시로 나타났다 보니까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시화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디옵터의 렌즈를 씌워주면 이 사람은 59디옵터의 정시로 교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눈 뒤니까 플러스로 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인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 뭐 원점 굴절도가 되겠죠. 그거 이꼴 이 사람을 정시로 만들기 위한 필요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2디옵터래요. 근시안이다. 그죠? 근시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디옵터로 교정이 되는 눈이다. 즉,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가 마이너스 2디옵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분의 1로서 구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점 거리는 지금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주고 요걸 요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디옵터 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5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써보면 이 사람의 원점 거리는 마이너스니까 눈앞 0.5m 되는 거죠. 눈앞 50cm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눈앞 50cm에 있는 사물은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물은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근시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하게 해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을 정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이꼴 원점 굴절도. 자,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분의 1로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할 수 있으니까 원점 굴절도 마이너스 10디옵터는 원점 거리분의 1 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을 정시로 교정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이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다. 라는 거,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분의 1로서 구할 수 있다. 요것만 잘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시를 살펴보면서 원시가 조금 까다로운 눈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도에 따라서 때로는 시력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력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이 원시도랑 비교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과 관련한 원시를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었고, 또 처방을 하기 위해서 조절 긴장과 관련해서 원시도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또 세 개로 또 구분을 해서 그 원시를 이제 살펴봤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도하고 이 사람의 조절력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눈이 원시를 가지고 있긴 하나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라고 하면은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시력은 괜찮지만 눈에 피로감이 있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시력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피곤함도 없다라고 하면은 비록 원시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처방을 할 필요가 없는 눈인 거죠. 그래서 원시도하고 조절력과의 관계를 조금 분류를 해서 처방이 필요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수익성 원시라고 하는 것은 경도의 원시예요. 원시가 굉장히 약해서 원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왔었을 때 망막 뒤쪽에 이렇게 결상되어 있는 눈일 텐데 그 정도가 미미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 값 수정체가 조절을 해서 딱 당겼을 때 그닥 무리가 안 되게 그다음 어떤 힘이 안 들게 땡겨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력도 괜찮고 어떤 부담이 없기 때문에 피곤함도 없는 그런 상태의 눈이 수의성 원시예요. 약도 원시.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 처방이 필요가 없는 거죠. 처방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상대 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원시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이 좀 가지고 있는 원시도랑 비등비등해서 땡겨서 올 수는 있는데, 있는 힘을 다 써서 와야 되다 보니까 눈이 좀 피곤한 거죠. 피곤해요. 그래서 시력이 잘 나올 수는 있지만 눈이 항상 이제 조절이 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곤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절력 값이랑 원시도랑 비등비등한 그런 정도? 약간 조절력이 좀 크다. 뭐, 근데 이제 비슷하니까 자기가 가진 조절력 값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에 굉장히 피로감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상대 원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절대 원시는 굉장히 원시도가 크고 이거를 조절력을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력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력 자체가 별로 좋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플러스 굴절력 값으로 처방을 해서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눈의 상태가 절대 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에는 검안을 할 때도 실제 사용되는 조절력 값도 잘 확인을 해서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약도 원시래요.
그리고 원시도도 약한데 이 사람이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조절력이 충분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력도 다 괜찮다는 얘기죠. 피곤함도 다 그닥 없다는 얘기예요. 조절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요런 눈을 갖다가 저희가 수의성 원시라고 이제 구분을 해봤었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난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난시가 좀 까다로웠었죠. 그죠?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각막의 형태 때문에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수정체에 의해서 발생이 되긴 하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아까 근시나 원시 같이 전체적으로 굴절력 값이 뭐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거리에서 사물이 다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눈이고 이렇게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교정을 해줄 때도 하나의 굴절력 값을 교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경선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을 달리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있어서 굴절력 값이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굴절력 값이 큰 경선을 강주경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굴절력 값이 가장 작은 눈을 약주경선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렇게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눈을 정난시라고 하고 규칙적이지 않는 난시 같은 경우는 부정난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실제 부정난시는 안경으로 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로 교정되는 정난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난시를 정의할 때 이제 요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강주경선, 약주경선 이거에 의해서 결상되는 초선, 망막 내에 이제 결상되는 초선, 전초선, 후초선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내지는 채소창란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난시의 종류도 한번 명명해 보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각 경선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난시안을 교정할 때 필요로 하는 각 경선의 굴절력 값이 다른 토릭 렌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이 토릭 렌즈를 또 이제 변환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난시안을 한번 명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요 내용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렌즈로 정시화되는, 교정이 되는 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렌즈를 먼저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렌즈의 이 표기값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요거는 스페리컬 렌즈, 전체적으로 굴절력 값이 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3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렌즈를 의미하는 거죠. 이 렌즈랑 요거는 콤비네이션 더하기의 의미라고 했어요. 요 렌즈를 더해서 만들어진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렌즈, 실린더 렌즈, 원주 렌즈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한쪽 방향만 굴절력 값을 가지는 렌즈이죠. 그죠? 자, 요 렌즈에서 축값이 반드시 나와 있는데 이 축값은 굴절력 값이 제로인 방향을 나타낸다 했고 반대쪽 방향에 굴절력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다. 이렇게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실린더 렌즈, 원주 렌즈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수평 방향에는 마이너스 3이랑 0이 더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리고 수직 방향에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방향에, 양쪽 방향 굴절력 값이 다른 토릭 렌즈로서 정시화되는 그런 난시안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다인데 실제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쨌길래 이 렌즈로 정시화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정시를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이 사람 눈의 굴절력 값은 60이었던 거죠. 그래서 1을 빼줘야 59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62였겠죠. 그래서 3을 빼줘야 59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사람 눈의 굴절력 값을 한번 다시 그려보게 되면
눈의 굴절력 값은 요렇게 써봐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두 경선. 이 사람 눈에서 가장 굴절력 값이 큰 경선이 여기. 여기가 강주 경선이 되겠죠. 가장 굴절력 값이 작은 경선이 여기. 약주 경선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강주 경선, 약주 경선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직난시다, 도난시다는 벌써 여기에서 결정이 됐어요. 수평 방향이 강주 경선이니까 도난시네요. 그죠? 도난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사람 눈에 맺어지게 되는 초선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저희가 정시를 59디옵터라고 가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상이 되기 위해서는 59만큼의 굴절력 값이 필요할 텐데, 이 사람 눈은 59보다 두 경선 모두 다 굴절력 값이 큽니다. 그러면 이 망막보다 앞쪽에 결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주 경선 굴절력 값이 더 큰 건 더 앞쪽에 결상이 되는데 방향은 이렇게 직교되는 방향으로 초선은 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요, 수직 방향은요, 결상이 됩니다. 근데 망막 앞에 결상이 되긴 하지만 조금 굴절력 값이 강주경선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약간 뒤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초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망막 앞에 있잖아요. 성격이 같아요. 그러면 복성이 되겠죠. 복성이고 둘 다 앞쪽에 있어요. 그럼 근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요러한 눈의 이름은 저희가 복성, 근시성, 도난시로 명예모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이 렌즈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렌즈로 이제 정시로 교정되는 눈의 상태를 그려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망막 내에 맺어지는 초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이름을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런 이제 토류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하나의 렌즈이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되세요. 그려보시면 되세요. 나중에는 빨리 할 때는 그냥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가능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려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자, 제가 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표기 방법이 크게 세 가지죠. S-C, S 플러스 C, CC 표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S-C는 빼주려고 하면 시작이 커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이 경선 중에서 값이 플러스인 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S값은 플러스인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S 플러스 C는 부족하니까 더해줘야 된다. 두 경선 중에서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기준값 S를 갖다가 이렇게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이 렌즈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S값은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실린더 값을 이제 한번 그려봐 주실 텐데 그려봐 주셔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렌즈를 만들라라는 얘기죠. 그죠? 이 렌즈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수평 방향에는 그냥 플러스 2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더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해주시면 되고요. 수직 방향은 플러스 2였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매의 렌즈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 표기법이 S-C가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다시 적어보면 전체적으로 굴절력 값이 플러스 2인 렌즈에다가 더하기 콤비네이션, 요건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들어있는 실린더 렌즈죠. 자, 실린더 마이너스 4디옵터인데 촉 방향은 굴절력 값이 0인 방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S-C 표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S 플러스 C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더해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뭘 더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똑같은 이 렌즈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는 보니까 수직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수직 방향이 마이너스 2니까 수직 방향 아무것도 더 더해주면 안 돼요. 0. 근데 수평 방향은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플러스 2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수평 방향은 플러스
4가 들어가야지 플러스 2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 두 매의 렌즈를 더해가지고 요 렌즈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또 표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골전력 값이 들어있는 렌즈는 스페리컬 렌즈, 구면 렌즈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더하기는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요건 한쪽 방향이면 골전력 값이 들어있는 렌즈인데 플러스 4디옵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축값은 90축, 골전력이 0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S 플러스 C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CC는 간단해요. 그냥 실린더 두 개를 이제 더해서 만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렌즈에서 한쪽 방향에 마이너스 2디옵터 그리고 한쪽 방향에는 플러스 2. 요 두 매의 렌즈를 더해서 만들라라는 거니까 C-2디옵터인 실린더 렌즈 축 방향은 반드시 골전력이 0인 에다가 콤비네이션. 그죠? 여기는 C 플러스 2인데 축방향은 골전력이 0인 방향 90. 이 두 매를 더해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지금 표기 방법은 세 가지로 다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렌즈는 하나의 렌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이 렌즈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 전환하실 수 있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조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멀리 볼 때는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고, 그러니까 수정체란 녀석이 본래의 굴절력 값 19디옵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는 굴절력 값이 더 커져야지만이 그 거리마다 그 필요한 만큼 더 커져야지만이 가까운 거리가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수정체가 가까운 어떤 물체를 보고자 할 때 굴절력 값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기능 자체를 조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해보시고 이 조절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노안이라는 거예요. 이 조절이라는 것이 보통은 한 평균적으로 10살쯤 이제 최고치를 찍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조절할 수 있는 그 굴절력 값의 변화가 적어지어서 보통은 한 60세가 되면은 조절할 수 있는 값이 보통 0이라고 해요. 조절을 전혀 못한다. 그럼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저희가 책 보는 거리가 33cm다 보니까 그래도 3디옵터는 있어야지 이 33cm가 보일 텐데 3디옵터가 안 되면 33cm 안 보일 거고 3디옵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33cm에 있는 이 물체가 보이긴 하지만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이제 그 시기쯤 눈에 어떤 피로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 시기쯤을 보통 노안의 시작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가 보통 한 40에서 45세경이 되다 보니까 노안의 시작 시기를 보통은 한 40에서 45세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엔 좀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노안의 증상,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점 자체를 멀리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요런 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수정체의 어떤 노화에 따라서 근점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같이 눈의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상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한, 노안과 관련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노안은 보통 이제 책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안의 시작 시기를 한 40에서 45세경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5세 전후로 발생을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노안의 증상이 나이에 비례해서 발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안이 보통 40에서 45세쯤 보통은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노안이 진행이 막 되다가도 한도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팍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례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답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노안이 빨리 느껴지는 순서인데 어, 실제 이 노안이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원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 자체가 눈앞에 있다 보니 멀리가 안 보였던 게 불편했던 거지. 이 사람은 사실 만약에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썼는데
노안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원점 자체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절을 많이 하지 않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안 증상이 좀 늦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지 안경을 썼던 안경을 올려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안은 보통 옛날에 난 되게 눈 좋았어라고 하던 원시들이 가장 먼저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노안이 빨리 느껴지는 순서라고 하면 원시, 정시, 근시 순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수정체 관련해서 노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중요하게 다룬 게 백내장이었는데, 백내장은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사실 노인성 백내장은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수정체에 발생되는 백내장이 혼탁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대부분 뭐 오랫동안 자외선을 이제 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내부의 어떤 물질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게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백내장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독서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점이 멀어지는. 때문에 이것도 아니니까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